파운드리 산업의 1인자 TSMC. 최근 이 기업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8월에 이루어진 삼성과 엔비디아의 만남이 원인이었어요. 엔비디아의 파운드리를 전적으로 맡아온 TSMC. 삼성의 협업은 달갑지 않았죠. 삼성의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생산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생산만 가능한 TSMC사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삼성의 무엇이 엔비디아를 사로잡았을까요? 어떻게 제조도 설계도 가능한 기업이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삼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의 연구팀에 소속된 제임스 올드만이라고 합니다. 최근 저희 연구팀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새로 개발한 칩의 생산을 어디에 맡길 것이냐를 말이죠. 저는 당연히 기존에 맡기던 곳으로 가자라는 주장이었고, 저의 상사 레이몬드 포저는 삼성에게 맡기자고 했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삼성뿐이란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이라는 의문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때 레이몬드 포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자네는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네. 삼성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사님, TSMC의 수율은 84%예요. 검증된 기술력이죠. 삼성은 어떻습니까? 50%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레이몬드 포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임스, 그게 바로 문제야. 우리는 항상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해. 하지만 혁신은 리스크를 감수할 때 일어나는 법이지. 그는 책상 위의 자료를 가리켰어요. 삼성의 최신 데이터를 봐. 수율이 70%에 근접하고 있어. 게다가 전력 효율성은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고 나와 있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숫자야 좋아 보이지만 실제 양산에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TSMC는 이미 10년 넘게 안정적인 품질을 보여왔는데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레이몬드 포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AI 칩을 생각해봐. 이건 기존의 칩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수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삼성은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야. 이건 정말 큰 장점이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칩 하나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걸 말이에요. AI 칩은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면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걱정됩니다, 상사님.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만약 삼성의 기술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죠?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레이몬드 포저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닌가? 리스크를 분석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말이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TSMC도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어. 하지만 계속된 도전과 혁신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랐지. 삼성도 마찬가지야. 저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엔지니어로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정말 삼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삼성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까?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정말로 TSMC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며칠 후 레이몬드 포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임스,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될 것 같네. 삼성의 생산 시설을 직접 보고 오는 게 어떨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삼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삼성의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술 개발이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죠. 20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실패와 도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삼성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이야기였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2022년대만 신주과학단지. 저는 반도체 전문 기자로서 TSMC 본사를 방문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TSMC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신주과학단지로 향하는 동안 운전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TSMC는 우리 대만의 자랑이에요.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여기서 만든답니다. 거대한 클린룸 너머로 보이는 생산 라인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동화 설비들이 정교한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의 정확한 움직임,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기술 집약체구나 싶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벽면에 걸린 각종 수상 현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이 다 걸려 있었거든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연도별 기술 혁신상들이었어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빠짐없이 받은 상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TSMC의 수석기술 고문 차이청원은 자신만만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마치 반도체 업계의 제왕 같은 느낌을 주었죠. 첫 악수를 나눌 때부터 그의 자신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기자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것들이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차이청원은 저를 생산라인 견학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로 시장을 지배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따라올 뿐이에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생산라인에 들어서자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수십 대의 최첨단 장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 장비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었죠. 차이청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한 라인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칩의 가치만 수십억 달러에 달해요. 전 세계 스마트폰의 3분의 1이 여기서 나온 칩을 사용하고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엔지니어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두 집중력이 남달랐고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다루듯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웨이퍼를 검사하는 모습은 정말 진지했어요. 차이청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기술력의 핵심이죠. 차이청원의 사무실로 안내받았을 때 저는 정말 압도당했어요. 사무실 입구부터 벽면 전체가 전 세계 주요 고객사들의 감사패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애플 최고 경영자의 친필 사인이 담긴 액자가 가장 눈에 띄었죠. 그 옆으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감사장들, 심지어 각국 정부 관료들의 표창장까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TSMC의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차이청원은 커피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기술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는 벽면의 한 액자를 가리켰어요. 저 상은 작년에 받은 글로벌 반도체 혁신 대상이에요. 핀팩 기술 개발로 받은 상이죠. 핀팩 기술은 2012년부터 업계를 지배해왔습니다.
차이청원이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5나노 공정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나노까지 발전시켰고 84%라는 경이로운 수율을 자랑하고 있죠. 이 수율은 업계 표준이 되었어요.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84%라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거든요. 차이청원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수율이란 생산한 칩 중 정상 작동하는 제품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죠. 우리가 84%를 기록한다는 것은 1만 개를 만들면 8,400개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 숫자에 감탄했어요. 정말 압도적인 성과였거든요. 차이청원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생산 라인에서는 지금도 수백만 개의 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술력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때만 해도 정말 그랬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거대 기업들이 모두 TSMC를 찾았어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차이청원은 또 다른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300여 개에 달해요. 전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죠. 차이청원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향후 10년 로드맵입니다. 2나노, 1.8나노, 심지어 1나노까지.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우리를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5년은 더 걸릴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TSMC의 아성이 영원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누가 이런 거대한 기업을 위협할 수 있겠어요? 기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았고 모두가 TSMC의 독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기술의 세계에서 영원한 왕좌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변화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거든요. 2022년 6월 30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TSMC보다 무려 반년이나 빨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삼성이 TSMC를 앞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냉담했습니다. 수율이 겨우 50에서 60%에 불과했거든요. TSMC의 84%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이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죠. 너무 성급한 도전이다. 상용화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체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성의 GAA 기술은 기술적으로는 놀라워요.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아직 미완성이죠. 실제로 그 시기 삼성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주요 고객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삼성이 선택한 것은 GAA, 즉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었습니다. TSMC의 핀팻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죠. 이 차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핀팻이 빨대를 세 손가락으로 잡는 것이라면 GAA는 빨대 전체를 주먹으로 감싸는 것과 같았어요. 이론적으로는 훨씬 우수한 방식이었습니다. 전류 제어가 훨씬 정밀해질 수 있었고 누설 전류도 현저히 줄일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제조 난이도였습니다. 극도로 높았어요. 실제 구현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론은 아름답지만 현실에서 구현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그 무렵 청원자이를 다시 만났을 때 일입니다. 그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요. 안정성 없는 혁신은 도박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TSMC의 우위는 여전히 확고해 보였죠. 삼성의 도전은 무모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삼성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수율이 낮으면 사업성이 없는데 말이죠.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화성 캠퍼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는 말했어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 바늘에 실을 꿰는 것 같았죠. 그의 표정에서 고생한 흔적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껴졌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삼성의 GAA 기술 개발이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여정이었죠. 서울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만난 GAA 개발 총책임자 박민수 박사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처음 GAA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했어요. 박민수 박사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힘든 기억이 배어 있었어요. 불가능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시간 낭비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연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매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술을 개선해 나갔어요. 박민수 박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진전은 너무나 느렸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기도 했죠.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박민수 박사는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했어요. 데이터가 되고 경험이 되었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이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면이었습니다. 박민수 박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업계가 관심을 주지 않았고 시장도 냉담했으며 투자자들도 외면했죠. 심지어 내부에서도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필요한 기술인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무렵 한 국제 반도체 학회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한 유명한 반도체 전문가가 발표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GAA 기술은 학술적으로는 흥미롭지만 상업적 가치는 의문스럽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 역시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연구팀은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20년 동안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어떤 비전이 그들을 지탱해 주었을까요? 박민수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삼성의 GAA 도전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였고 믿음이었으며 꿈이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수율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죠. 만약 수율이 50%라면 어떻게 될까요? 1만 개를 만들어도 5천 개만 쓸 수 있어요. 나머지 5천 개는 모두 폐기해야 하죠. 원가는 2배가 되는 셈입니다. 납기는 불안정해지고 신뢰도는 떨어져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삼성보다는 여전히 TSMC를 선택했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한 거죠. 하지만 삼성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GAA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삼성이 옳았던 걸까요? 20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신념은 정말 대단했다는 것이요. 2023년 초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GAA 기술 개발이 단순히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던 또 다른 드라마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거든요. 바로 애플의 이중적인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봄, 애플의 최고 경영자 마이클 존슨이 중국 상하이 매장 오픈 행사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되었어요. 우리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마케팅 멘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나니 소름이 돋더군요. 실제로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10년 넘게 30% 안팎을 기록하며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15%, LG가 8%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정말 경이로운 수치였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했죠.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답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애플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는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애플이 단순히 중국을 생산기지로만 활용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중국의 전자기술 생태계 자체를 키워왔던 겁니다. 2008년 이후 애플은 중국에서 약 2,800만 명의 근로자를 교육했다고 알려졌어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의 전체 노동인구가 2,700만 명 정도인데 그보다 많은 사람들을 애플이 교육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교육 내용이었어요. 베이징에서 만난 한 전 애플 직원이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애플은 정말 특이한 회사예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님에도 수많은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중국 업체들에게 전수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애플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중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기존 공급업체들과 경쟁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자신들은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부품을 공급받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석 연구원 김태형 박사를 만났을 때 그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애플이 우리 기술을 중국에 넘겨주고 있어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말이죠. 김태형 박사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개발한 OLED 기술이 불과 몇 년 만에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어요. OLED, 즉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LCD와 달리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서 더 얇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색 표현력도 훨씬 뛰어났죠. 그만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였는데 중국 업체들이 놀라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었던 겁니다. 글로벌 OLED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67%에서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었어요. 중국은 33%로 불과 2년 만에 15.4%포인트나 격차를 줄였습니다. 이 속도라면 몇 년 안에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특히 중국의 BOE는 2022년 아이폰 14 일반 모델을 시작으로 OLED 패널을 납품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아이폰 16 공급사로도 선정되었어요. 이것은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 대신 중국 업체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전 애플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애플이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 수준의 OLED 패널을 생산하도록 수년간 도왔다는 증언이었어요. 한 익명의 전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BOE 공장에 가서 기술 지도를 했어요. 삼성이나 LG에서 배운 기술을 그대로 전수한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애플이 한국 기술을 중국에 넘겨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애플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죠. 김태형 박사는 더욱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애플은 우리에게 기술을 요구해요. 새로운 기능, 더 좋은 화질, 더 얇은 두께. 우리가 그걸 개발해주면 바로 중국 업체들에게 가서 같은 걸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은 더 싸게 해달라고 압박하죠. 이것이 바로 마이클 존슨이 말한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마법의 정체였어요. 한국과 일본의 선진 기술을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결합시켜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애플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지만 정작 기술을 개발한 한국 기업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삼성의 GAA 기술 개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삼성이 20년 동안 GAA 기술을 개발해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이었어요. 박민수 박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전체적인 기술 생태계를 고려했죠. 언젠가는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삼성의 GAA 기술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중국이 기존 기술들을 모두 따라잡았을 때 여전히 앞서 나갈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추격 속도는 정말 빨랐고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이 중국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삼성의 20년 투자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했어요. 2023년 말, 저는 디스플레이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BOE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어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유리한 예비 판결을 받아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특허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애플을 향한 경고였어요. 더 이상 한국 기술을 중국에 무분별하게 넘겨주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도 중국 티안마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무렵 베이징에서 열린 한 전자산업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중국의 한 디스플레이 업체 임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기술이라는 건 결국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의 말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남의 기술을 가져다 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BOE의 성장 속도였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BOE는 저화질 LCD나 만드는 후발 업체였는데 갑자기 최첨단 OLED 기술을 보유하게 된 거예요. 이런 급성장이 자체 연구개발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의심스러웠어요. 한 업계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중국 업체들에게 기술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품질 향상을 위한 지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업체들의 기술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이 문제의 심각성은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글로벌 OLED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2021년에는 18%에 불과했던 중국의 점유율이 2023년에는 33%까지 올라갔어요. 반대로 한국은 82%에서 67%로 떨어졌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화의 속도였어요. 보통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점유율 변화가 매우 느린데 불과 2년 만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김태형 박사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우리가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그때 저는 한 가지 희망적인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삼성의 GAA 기술이 점점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아직 수율 문제 때문에 상용화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차세대 기술로 인정받기 시작했거든요. 실리콘밸리의 한 반도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삼성의 GAA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야. 아직 수율이 낮지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변화의 기운을 느꼈어요. 그 무렵 박민수 박사와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수율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65%까지 올라왔습니다. 비록 여전히 TSMC의 84%에는 못 미쳤지만 상당한 진전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전력 효율성이에요. 박민수 박사가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같은 성능에서 전력 소모가 기존 대비 30% 줄었어요. 이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나 전기차 같은 분야에서는 전력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고객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했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시장에서 검증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해 연말,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칩 개발을 위해 여러 파운드리 업체들과 협상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보 중에 삼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테슬라의 마틴 로버츠 부사장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려면 기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죠. 이 말이 삼성의 GAA 기술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테슬라가 정말로 삼성을 선택할지, 그리고 삼성의 기술이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애플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중국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거리두기를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아마도 미국 정부의 압박이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미 중국 업체들은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였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 복잡한 게임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 기존의 강자인 TSMC일까? 도전자인 삼성일까? 아니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일까? 그 답은 곧 나타날 예정이었어요. 2024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기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극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박민수 박사가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그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이나노 시대가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박민수 박사의 첫마디가 청중들 사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핀펫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정말 도발적인 발언이었죠. 업계의 표준 기술인 핀펫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었거든요.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은 TSMC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박민수 박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노 단위가 작아질수록 채널 제어가 생명인데 핀펫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차이청원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의 여유로움과는 달랐어요.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수율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민수 박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수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나노에서는 채널이 게이트로 완전히 감싸져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박민수 박사의 말에는 20년간 축적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았죠.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휴식 시간에 차이청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말을 아꼈습니다. 기술은 참 빨리 변하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몇 달 후 정말 예상치 못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TSMC가 이나노 공정 개발에서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이었어요. 내부 보고서까지 유출되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핀팩 구조로는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는 결론이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토록 확신에 차있던 TSMC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다니요. 업계에서는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차이청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대만의 한 호텔 카페에서였는데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기술의 벽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군요. 그가 커피를 젓다가 중얼거렸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발전시켜온 핀팩 기술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차이청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나노 공정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때 저는 삼성이 왜 20년 동안 GAA 기술에 매달렸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선견지명이었죠. 그해 연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MBC 팻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GAA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기술이었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에 따라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연한 기술이었습니다. 박민수 박사와의 네 번째 만남에서 그는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MBC 팻은 GAA의 진화형입니다. 더 복잡한 구조를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그는 화면의 복잡한 구조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이에요. 박민수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똑같은 공정으로 다양한 종류의 칩을 만들 수 있어요. 인공지능 칩에는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구조로, 그래픽 칩에는 그래픽에 최적화된 구조로 만들 수 있죠. 이것은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기존에는 각 용도별로 다른 공정이 필요했는데 하나의 공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비용과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었죠. 하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양산에서 안정성을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증명의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25년 초 테슬라에서 정말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차세대 자율주행 칩 개발을 위해 삼성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테슬라의 마틴 로버츠 부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어요. 삼성의 MBC 팻 기술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테슬라가 TSMC 대신 삼성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거든요. 더구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에 베팅한다는 것은 정말 대담한 결정이었어요. 마틴 로버츠 부사장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율주행에는 정말 복잡한 연산이 필요해요.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계산을 해야 하죠. 기존 칩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삼성의 기술이면 가능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력 효율성이었어요. 같은 성능에서 전력 소모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마틴 로버츠 부사장의 말이었죠. 전기차에서 전력 효율성은 정말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글과 퀄컴도 삼성과의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어요. 그 무렵 대만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심포지엄에서 정말 극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차이청원이 기조 연설을 마친 뒤 박민수 박사 앞에서 걸음을 멈춘 것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이청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기술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경쟁자였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화성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부터 변화가 느껴졌거든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고 전체적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2025년 6월 화성 캠퍼스를 다시 방문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나노 공정의 시험 생산이 한창이었고 수율이 70%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50%와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죠. 생산 라인에서 만난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력 효율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같은 성능에서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엔지니어는 아마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청춘을 바친 사람 중 하나였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개선이 가능했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MBC 팻의 구조적 장점 때문이에요. 다른 엔지니어가 설명해 주었어요. 기존 핀팻은 채널의 3면만 감쌀 수 있었는데 저희 기술은 사면을 모두 감쌀 수 있어요. 그래서 전류 제어가 훨씬 정밀하죠.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듣던 것을 실제로 구현해낸 거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박민수 박사와의 5번째 만남에서 그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말 큰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달 말 정말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마틴 로버츠 부사장이 삼성과 2033년까지 165억 달러 규모의 AI6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기술의 미래를 선택합니다. 마틴 로버츠 부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삼성의 MBC 팻 기술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복잡한 연산과 저전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었습니다. 165억 달러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이었거든요. 테슬라가 삼성의 기술에 완전히 베팅한 거였죠. 곧이어 더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TPU 개발을 위해 삼성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 퀄컴도 삼성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잇따라 나왔어요.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수율 개선이 있었어요. 삼성의 이나노 공정 수율이 75%까지 올라온 거였거든요. 여전히 TSMC의 84%에는 못 미쳤지만 전력 효율성과 성능 향상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전망이었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말했어요. 일나노에서는 우리가 확실한 우위를 가질 것 같아요. MBC 팻 기술의 진가가 더욱 드러날 거예요. 그 즈음 엔비디아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몬드 포저가 저에게 말했어요. 제임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삼성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레이몬드,
당신이 옳았습니다. 삼성과 함께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해 여름 삼성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는 테슬라 AI6 칩의 양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텍사스로 날아갔어요. 공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클린룸 너머로 보이는 생산 라인에서는 최첨단 EUV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퍼 한 장 한 장이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신성한 의식 같았어요. 그 웨이퍼들이 곧 세상을 바꿀 칩들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생산 관리실에서 만난 한국인 엔지니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박민수 박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니까요. 그의 말에서 진정한 기술자의 정신을 볼 수 있었어요.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앞을 바라보는 자세였죠. 실제로 삼성은 이미 1.4나노, 심지어 1나노 그 너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선배들이 20년을 견뎌준 덕분에 저희가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선배들에 대한 존경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가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의 GAA 기술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2025년 저는 마지막으로 박민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였는데 그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23년 전 GAA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해 연말 삼성전자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발표했어요. 파운드리 사업 부문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00%나 증가한 수치였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파운드리에서도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고객사 다양화였습니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구글, 퀄컴, 심지어 애플까지도 삼성과의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애플의 경우는 정말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을 벌이느라 한국 기업들을 소홀히 했던 애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신호였거든요. 한편 TSMC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나노 공정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일부 고객사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이청원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겸손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한 기술자의 품격을 느꼈어요. 비록 경쟁에서 밀렸지만 상대방의 성취를 인정하는 자세였거든요. 차이청원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삼성의 GAA 기술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저 역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의 안전한 기술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혁신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위험을 감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레이몬드 포저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임스,
우리가 삼성을 선택한 것은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어.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었지. 실제로 엔비디아와 삼성의 협력으로 탄생한 새로운 인공지능 칩은 업계 전체를 놀라게 했거든요. 그 칩의 성능은 기존 대비 3배 빨랐고 전력 소모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특히 인공지능 학습 속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삼성 제조 칩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2025년 초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2위를 기록한 것이었어요. 여전히 TSMC가 1위였지만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죠. 더 중요한 것은 차세대 기술에서는 삼성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박민수 박사는 그 성과에도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것 같아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죠. 그는 벌써 차차 세대 기술인 1나노 공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구진들은 더욱 복잡한 도전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삼성 화성 캠퍼스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되어 있었거든요. 젊은 엔지니어들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한 신입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박사님 같은 분들 덕분에 저희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1나노, 0.7나노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의 눈빛에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2002년부터 2025년까지 23년의 여정 삼성이 GAA 기술 하나를 위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비판, 외면과 조롱을 견뎠죠. 수율이 낮다고, 비현실적이라고, 시간 낭비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모두 감내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술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나노 시대가 도래하면서 GAA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23년의 묵묵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TSMC의 핀팩 기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삼성의 GAA 기술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이나 요란한 선전이 아닌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긴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도전자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조롱받고 외면받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시대가 올 거예요. 삼성의 23년 여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혁신자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따르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비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